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평생 땅 파먹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동수는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번듯한 직장 다닌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결혼할 때 서울에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평생 모은 돈이랑 시골 땅 일부 판돈을 합쳐서 반포에 아파트 하나를 해줬어요.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뒀지만 사실상 아들 부부 살려고 준 집이었죠. 저는 시골집이 편하니까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가끔 아들네 올라가서 얼굴 보는 낙으로 살았어요. 이번에 제가 농사 지은 들기름이랑 고춧가루가 아주 잘 나왔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도 담갔죠. 이거 싸들고 가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서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서울 갈 채비를 단단히 했어요.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죠.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인데 얼굴이 확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아끼는 옷이에요. 거울을 보니까 이 정도면 서울 가서 꿀리지 않겠다 싶어서 기분 좋게 집을 나섰어요. 양손에 든 보따리가 무겁긴 했지만 자식 입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 하나도 안 무겁더라고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는데 건물이 어찌나 으리으리한지 볼 때마다 감탄이 나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내내 거울 보면서 웃음 연습을 했어요. 며느리가 집에 있을 시간이라 깜짝 선물로 주고 싶어서 미리 연락은 안 했거든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뒤 인터폰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반갑게 인사했지만 문이 바로 안 열리더군요. 한참 후 인터폰 화면에 며느리가 보였어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세요? 제가 들기름과 김치를 가져왔다고 말했더니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현관 앞을 떡하니 막아섰어요. 어머님, 지금 그 꼴로 오신 거예요. 며느리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옷에서 시골 냄새 나요. 그리고 그 꽃무늬 옷은 또 뭐예요? 진짜 촌스러워서 못 봐주겠네. 저는 그 말에 멍해졌어요. 제가 아끼는 옷을 촌스럽다고 하다니.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이라네. 깨끗하게 빨아 입고 온 건데 며느리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보따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싫어요. 지금 집안에 음식 냄새 배면 안 된다고요. 친구들 오면 향초 피워놓고 와인 마실 건데 김치 냄새 나면 분위기 다 깨져요. 그냥 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보따리를 놓칠 뻔했어요. 이게 어떤 정성으로 만든 건데 냄새 난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야, 이호정.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내가 이 집 명의자고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러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명의면 뭐해요? 사는 건 우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리 지르지 마세요. 복도 울려서 옆집에서 민원 들어와요. 빨리 가세요. 친구들 올 시간 다 됐어요. 그리고는 쾅 하고 현관문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도어록 잠기는 소리가 차갑게 귀에 맴돌더라고요. 저는 현관문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에 들린 보따리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죠.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아들 보고 싶어서 새벽부터 준비하고 왔는데 문턱도 못 넘어보고 쫓겨나다니. 그것도 옷이 촌스럽다고 냄새난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아까는 예뻐 보이던 그 꽃무늬 블라우스가 이제는 정말 초라해 보이더군요. 내가 정말 그렇게 촌스러운가?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곧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내가 입은 옷이 뭐 어때서? 내 돈 주고 사 입은 건데. 내가 농사 지어서 땀 냄새 나는 게 뭐 어때서? 그 덕분에 너희가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아파트 현관을 나와 벤치에 홀로 앉았어요. 날씨는 좋은데 제 속은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죠.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가 머리를 딱 때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명의면 뭐해요? 사는 건 우리잖아요. 그래,
명의는 내 거지. 법적으로는 내 집이지. 그런데 내가 내 집에 못 들어가고 쫓겨났다 이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기죽이기 싫어서 집까지 해주고 눈치 보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문전박대뿐이잖아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결심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해줄 거야.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 간판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반포자이 부동산이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더군요. 집값을 알아보자 싶었어요.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인데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말겠다 싶더라고요. 무거운 보따리를 다시 챙겨 들고 부동산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생기고 있었죠. 부동산에 들어가자 중개사 아저씨가 신문을 보다가 저를 보더니 놀란 눈치였어요. 아마 제 행색을 보고 집 보러 온 손님은 아닐 거라 생각했겠죠. 저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의자에 털썩 앉아 말했어요. 여기 아파트 시세 좀 알아보러 왔어요. 나 여기 1204호 주인인데 집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 말을 듣고 중개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더니 컴퓨터를 두드리더군요. 그러더니 태도가 확 바뀌면서 아주 공손해졌어요. 아이고, 몰랐습니다. 대표님 사모님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까 며느리한테 당한 서러움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구나 싶었죠. 내 촌스러운 옷보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 한 장이 더 힘이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중개사 아저씨가 말하더군요. 요즘 여기 시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드님 부부가 살고 계시지 않나요? 협의가 되어야 제가 단호하게 말을 자르고 말했어요. 협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장님은 제일 비싸게 빨리 팔아줄 사람이나 찾아봐요. 금매로 내놓을 테니까 바로 계약할 사람 있으면 연결해 주세요. 중개사 아저씨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말했어요. 금매요? 시세보다 조금만 낮게 내놓으면 당장이라도 계약하겠다는 분들이 줄을 섭니다. 그 말을 듣는데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줄을 선다니 아주 잘 됐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반포 아파트가 내 말 한마디면 며칠 안에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통쾌하게 느껴졌죠. 그럼 제일 빨리 돈 입금할 수 있는 분으로 찾아봐요. 복비는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일을 깔끔하게 해주세요. 중개사 아저씨가 신이 나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죠. 옷이 촌스러워서 집에도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래, 어디 한번 집 없는 서러움이 어떤 건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부동산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까보다 훨씬 맑고 파랗게 보이더라고요. 보따리를 다시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도 무겁지 않았어요. 이제 이걸 들고 터미널로 가서 다시 집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들 집에 못 들어간 건 아쉽지 않아요. 어차피 이제 그 집은 내 집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브런치를 먹든 와인을 마시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죠. 그 행복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볼 일이니까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택시를 잡으러 큰 길로 나갔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반포 아파트가 며느리한테는 천국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이제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터미널로 돌아오는 택시 아니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더군요. 할머니, 아드님이 반가워했겠네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죠. 그 말이 가슴을 콕 찌르는 것 같았어요. 반가워하기는커녕 문전박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냥 쓴웃음만 지었죠. 차창 밖 화려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아들이 사는 집은 저기 어딘가에 있는데 정작 내가 머물 곳은 단 한 뼘도 없다는 게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터미널에서 가장 빨리 내려가는 버스표를 끊고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동수였어요. 엄마, 왜 전화했어요? 나 지금 업무 중이라 바빠요. 목소리는 딱딱하고 귀찮은 기색이 가득했죠. 제가 서울에 왔다가 갔다고
호정이가 문을 안 열어줬다고 말하자 아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뭐 했어요? 올 때 미리 전화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호정이 걔 예민한 거 알잖아요. 친구들 모임 있다고 신경 곤두서 있었는데 엄마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인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냈는데 오히려 제가 탓이라는 거예요. 동수야,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내가 너희 주려고 밤새 준비한 걸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쫓아냈다고. 제가 소리쳤지만 아들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엄마 정성은 알겠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엄마 옷도 그래요. 서울 올 때는 좀 깔끔하게 입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호정이 입장에서는 친구들 보기에 민망했을 수도 있죠. 들으니 할 말을 잃었어요. 내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에 완전히 잡혀 사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죠.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어요. 알았다. 너희 처가 민망해할까 봐 내가 얼른 내려가 준다. 너는 참 좋겠다. 그렇게 세련된 마누라랑 살아서 아들은 끝까지 제 걱정은 한마디도 없이 차비만 보내드리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또 하는 끊김 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판 것 같았죠. 참, 내가 거지인가? 차비 몇 푼 받으러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보니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 강물은 그렇게 평온한데 제 삶은 이렇게 파도칠 일이 뭐 일이 많은지 아까 부동산에서 집 내놓기로 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아들 전화 받고 마음이 약해져서 포기했다면 난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집으로 내려가는 3시간 동안 저는 눈을 부릅뜨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농사 지으며 동수 하나 키웠는데, 서울 반포에 아파트까지 사줬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거라니. 그래, 내가 잘못 키웠다. 자식 농사 대실패다. 입 밖으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자식 농사는 망쳤으니 남은 인생 농사라도 잘 지어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싸움에서 물러나면 난 평생 호구 노름만 하다가 죽을 거라는 걸. 시골집에 도착해 텅 빈 방에 앉아 있으니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울지 않기로 했어요. 눈물도 아까웠으니까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질색하던 그 김치통 뚜껑을 열었죠. 퍼진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어요. 이 좋은 걸 못 먹겠다고? 평생 마트 조미료 맛이나 보고 살아라. 저는 밥을 퍼서 김치를 듬뿍 올려 한 입 가득 먹었어요. 배가 부르니까 마음도 좀 든든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을 가져와 오늘 날짜에 빨간 매직으로 아주 굵게 X자를 그었어요. 이제 내 인생에 너희는 없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죠. 내일 당장이라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으면 싶었어요. 아들의 뻔뻔함과 며느리의 경멸을 다시 떠올리며 이불을 걷어찼죠. 두고 봐라. 너희가 무시하던 이 할머니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밭일을 하러 나갔어요. 고추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10시가 조금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끝자리가 8949. 어제 그 부동산이 분명했죠. 흙 묻은 장갑을 던지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사모님. 저 반포자이 부동산입니다. 좋은 소식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사장님 목소리가 어찌나 들떠있는지 기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사모님, 워낙 귀한 물건이라 대기자가 줄을 섰다고 했잖아요. 어제 사모님 가시고 바로 연락 돌렸는데 마침 현금을 쥐고 있는 아주 확실한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모님이 제시하신 금액 톡 하나 안 달고 그대로 하겠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수십억짜리 거래가 성사되다니. 서울 집값의 위력이란 그래요. 아주 잘 됐네요. 그 사람 확실한 거죠. 돈은 있어요. 확실하고 말고요. 강남에서 사업 크게 하시는 분인데
자녀 결혼 선물로 주신다고 하네요. 당장 가계약금부터 넣겠다고 난리입니다. 보통 5천, 1억 하는데 이분은 3억을 바로 쏘겠답니다. 3억이요? 제 입에서 저절로 소리가 튀어나갔어요. 가계약금으로 3억.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 돈이잖아요. 네, 3억이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싫다고 아주 강력하게 나오시네요. 사모님,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전화를 끊고 밭둑에 앉아 기다리는데 1분도 안 돼서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어요. 문자 알림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입금 3억 원 박철민, 0이 몇 개인지 세어보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평생 땡볕에서 얼씬얼씬이라며 번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 단 한 번에 통장에 찍히는 걸 보니 허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이게 서울 아파트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아들 부부는 그 깔고 앉은 돈이 자기들 능력인 줄 알고 살았지만 사실은 다 제 돈, 제 땀이었는데 말이에요. 가계약금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계약이 거의 성사되었다는 뜻이에요. 만약 제가 변심하면 이 돈의 2배를 물어줘야 하고 매수자가 변심하면 이 3억을 제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집은 팔린 거나 다름없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정말 내가 해버렸구나. 이제 반포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 그리고 아들 부부 집도 아니구나. 반찬을 대충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번에는 그 꽃무늬 블라우스는 쳐다보지도 않고 장롱 깊숙이 처박아 버렸죠. 대신 수수한 검은색 슬랙스와 흰색 셔츠를 꺼냈어요. 깨끗하게 다림질을 하면서 생각했죠. 이제 옷으로 사람 평가하는 그런 인간들 비위 맞출 필요 없어. 나는 나대로 당당하게 살 거야. 다음날 아침 첫 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짐도 없이 가벼운 몸으로요. 터미널에 도착하니 부동산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옆 백화점이 문을 열었길래 구경이나 할까 하고 들어갔죠.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명품들을 보니 눈이 핑핑 돌더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 여성복 매장으로 올라갔어요. 옷 가격표를 슬쩍 보니 블라우스 하나에 100만 원, 자켓에 300만 원씩 하더군요. 제 눈이 툭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높고 가느다란 귀를 찌르는 듯한 목소리.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 호정아, 이거 너한테 딱이네. 설마 하고 고개를 돌리니 정말이에요. 며느리 호정이가 친구 2명과 함께 옷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세상 참 좁다더니. 저는 황급히 마네킹 뒤로 몸을 숨겼죠. 마네킹 뒤에 숨은 채 귀를 쫑긋 세웠어요. 며느리와 친구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 이거 200만 원인데 괜찮겠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자 호정이가 깔깔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우리 시어머니가 가끔 용돈도 주시잖아. 어차피 그 노인네 돈 쓸 데도 없어.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 될 텐데 미리 좀 당겨 쓰는 거지 뭐. 게다가 이번에 오빠도 보너스 좀 받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가빠왔죠. 저 년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돈줄로 보고 있었구나.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아, 근데 너희 시어머니 어제 오셨는데 문전박대했다며? 진짜 그냥 가셨어? 호정이는 아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떠벌렸어요. 말도 마. 어제 진짜 쪽팔렸잖아. 인터폰 화면 보는데 무슨 꼴을 하고 오셨는지. 꽃무늬 몸빼 입고 진보다리 들고 오셨는데 촌티가 아주 났다고. 냄새는 또 어떻고. 김치 냄새가 현관까지 맴돌았는데 그거 받았다가는 우리 집 냉장고 다 버릴 뻔했어. 친구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하자 호정의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그 집이 명의는 어머니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집이잖아. 오빠랑 내가 관리비 내고 사는데.
그리고 시골 노인네가 서울 아파트 물정을 알기나 해? 그냥 가끔 용돈이나 좀 붙여주면 되는 거야.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 딱 질색이야. 그리고는 카드를 흔들며 신나게 외쳤어요. 자, 오늘 점심은 내가 쏠게.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아가씨, 이 옷도 계산해주세요. 저는 이를 갈며 참았어요. 당장 뛰쳐나가 그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럼 결국 미친 노인네 취급만 받을 게 뻔했죠. 그리고 더 큰 복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속으로 되뇌었어요. 실컷 웃고 떠들어라. 호정아. 지금 그 옷 많이 사입어둬라. 조만간 그 옷 입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테니.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를 가슴에 묻은 채 백화점을 빠져나왔어요. 발걸음이 아까보다 100배는 더 빨라졌죠. 부동산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사장님과 매수자 박철민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약서 작성이 시작됐어요. 특약사항을 읽는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죠. 특약사항,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 아들 김동수를 퇴거시키기로 한다. 만약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위약금으로 매매 대금의 20%를 배상한다. 매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드님이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사 문제는 합의가 된 건가요? 저는 펜을 들고 단호하게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 집 제 명의고 제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처리할 겁니다. 만약 그 날짜까지 안 비워주면 제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라도 쫓아내서 비워드릴 테니까요. 선생님은 안심하고 잔금 준비만 하세요. 제 확고한 태도에 매수자도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만 믿겠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쾅 찍었어요. 빨간 인주가 선명하게 찍히는 걸 보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긁던 카드 영수증보다 이 계약서 한 장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건 꿈에도 모를 거지. 모든 게 끝나고 나왔을 때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가계약금 3억 원이 그대로 찍혀 있었죠. 현실감은 없었지만 동시에 웃음이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퇴거 요청 및 매매 통보서, 바로 내용 증명을 작성하러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제가 특별히 부탁했죠. 아주 살벌하게, 법적으로 무섭게 써주세요. 수신인 김동수, 발신인 배정혜. 문장은 서늘하게 완성됐어요. 기아라는 호칭에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집주인과 불법 점거자의 관계일 뿐이야. 법무사가 말했어요. 오늘 중으로 발송하면 내일 도착할 겁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시계만 바라봤어요. 지금쯤이면 그 아파트에 폭탄이 배달되었겠구나. 내용 증명이 도착한 그날 오후, 제 전화기는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아들 동수라는 글자가 화면에 띄워졌죠. 받지 않았어요. 끊으면 다시 울리고 또 울리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문자가 쏟아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라니요. 집을 팔았다고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전화 좀 받아보세요. 호정이 지금 놀라서 청심환 먹고 누웠어요. 엄마, 우리 전세금도 없잖아요. 나가라니요. 우리 보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문자를 읽으며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청심환 비싼 거 처먹었네. 백화점에서 긁은 카드값이나 걱정해라. 이 녀석들아. 해가 질 무렵 집 전화기가 울렸어요. 그래, 한 번은 해줘야겠다 싶어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왜 휴대폰 안 받아요? 사람 피 말려 죽일 작정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어요. 밭이라느라 못 봤다. 왜 그리 호들갑이냐? 호들갑이라니요. 지금 집에 법원 등기 같은 게 왔는데 집을 팔았다고요? 엄마, 진짜 치매 오신 거예요? 정신 아주 멀쩡하다. 거기 적힌 그대로다. 집 팔았다. 계약금 3억 이미 받았고 도장 찍었다. 너희 한 달 안에 방 빼라.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가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3억이요? 아니, 엄마. 우리 보고 어디 가라고요?
상의도 없이 집을 파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전세금도 없잖아요. 엄마가 해준 집이라고 해서 그냥 관리비만 내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아요. 옛날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백화점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생생했으니까요. 너희 사정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너희 뒤치다꺼리 해주냐? 그리고 상해. 너희는 나 문전박대할 때 상의했냐? 내 옷이 더럽다고 쫓아낼 때는 상의하고 쫓아냈냐? 아들이 잠시 멈칫하더니 변명처럼 중얼거렸어요. 그건 호정이가 실수한 거고.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실수? 백화점에서 친구들 불러다 놓고 시어머니 냄새나서 쫓아냈다. 그 돈 다 우리 거다 하면서 떠드는 것도 실수냐? 내가 서울 가서 다 보고 들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백화점이요? 엄마가 거길 갔었다고요. 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 손에서 전화기를 뺏은 모양이었죠. 어머님, 저예요. 지금 제 정신이세요? 어떻게 며느리랑 아들을 쫓아내요? 이거 법적으로 무효인 거 아시죠? 저희 점유권 있어요. 못 나가요. 역시 며느리는 달랐어요. 울고불고가 아니라 법을 들이대는 거였죠. 점유권. 그래, 법 좋아하니까 법대로 해보자.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매매 계약 체결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너희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다 들어간다더라. 매수자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위약금 물어낼 돈은 있니? 너희 그 명품 가방 다 팔아도 안 될걸. 제 차가운 말에 며느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옷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리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집을 팔아요?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노망이었네요. 그래, 나눠서 돈이 좀 필요하다. 실버타운 가서 편하게 살려고 집 한 거다. 너희한테 얹혀 살 생각 꿈에도 없으니까 꿈 깨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난 계약금 3억 받아서 다 써버렸다. 되돌릴 수 없으니까 짐 쌀 준비나 해라. 끊는다. 저는 며느리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전화선까지 뽑아버렸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새벽 마당에 차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어요. 아들 내외가 밤새 달려온 모양이었죠. 문을 쾅쾅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가만히 있었어요. 만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자 조용해졌어요. 둘이서 마루에 앉아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 진짜 미치겠네. 일단 기다려보자. 저는 안방에서 TV를 켰어요. 볼륨을 아주 크게 높이고 전국 노래자랑을 틀었죠. 빰빠빰 신나는 음악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밖에서 며느리의 비명이 들렸어요. 진짜 어머님 안에 계시잖아. 문 좀 열라고요. 저는 커피를 탔어요. 향긋한 커피 냄새를 맡으며 TV를 보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저는 제 성 안에서 왕처럼 편안했어요. 한참 뒤 아들이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목소리에 힘이 다 빠져 있었죠. 엄마,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호정이가 무릎 꿇고 빌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집 팔면 우리 진짜 갈 데 없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고 문 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갈 데가 없으면 시골 와서 농사나 짓든가. 아, 참 너희 냄새 나서 시골 싫어하지? 그럼 서울역 가서 노숙이나 해라. 거긴 냄새 좀 나도 괜찮을 거다. 그리고 나 지금 경찰 부를까 생각 중이니까 죽어라. 침입으로 잡혀가기 싫으면 당장 꺼져라. 제 의외의 단호한 고함에 밖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타이어 소리가 멀어지더니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르릉.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빈 커피잔을 내려놓았죠. 달력을 보니 이사 날짜까지 딱 28일 남았더라고요.
그 숫자를 보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지만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평생 돈 귀한 줄도 모르고 부모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 거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저는 빨간 매직 뚜껑을 닫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남은 한 달은 내가 세상 무서운 걸 배우는 시간이 될 거다. 그리고 내게는 진짜 내 인생을 찾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겠지. 창문을 열었어요. 시골 밤 공기가 차갑지만 머리를 맑게 해주더라고요. 하늘에 별이 총총한데 저 별들처럼 내 남은 인생도 좀 반짝거렸으면 싶었어요. 이제 흔들리지 말자. 마음 약해지지 말자. 그날 이후 제 전화기는 불이 났어요. 아들 내외가 시골집 대문 앞에서 쫓겨난 뒤로 며느리가 아주 작정을 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 모양이었죠.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산에 사는 동생 정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격이 불같은 정순이는 받자마자 소리부터 질렀어요. 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동수가 전화 와서 울고불고 난리더라. 언니 혹시 어디 아파? 갑자기 왜 그래? 제가 호미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순아, 너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너무 바보같이 살아서 이제야 정신 차린 거다. 동수 그놈이 뭐라고 하더냐? 내가 노망나서 집 팔아먹는다고 하더냐? 노망이라기보다는 언니가 갑자기 집을 팔아서 당장 갈 데가 없다고 길바닥에 나앉을 거라고 제발 이모가 말려달라고. 동생의 그 말에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자식이니까 봐줘야 한다는 그 말이 이제는 지겹도록 들렸거든요. 불쌍해? 너무해. 정순아, 너 내가 서울 올라갔다가 쫓겨난 거 알지? 그때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냄새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옷이 촌스러워서 창피하다고 그냥 가라더라. 그래서 나 문턱도 못 밟아보고 터미널에서 김밥 한 줄 먹고 내려왔다. 동생 정순이가 숨을 헉 들이켰어요. 뭐라고? 진짜야. 호정이가 그랬어? 그뿐이 아니다. 내가 며칠 전에 서울 백화점에 갔다가 걔가 친구들한테 떠드는 소리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시어머니 냄새나서 쫓아냈다고. 시어머니 돈은 어차피 다 자기들 거라고 허웃더라. 그 꼴을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나를 벌레 취급하고 내 돈만 탐내는 것들을 그냥 둬야 해? 정순이 목소리가 확 바뀌었어요. 진짜 못된 연인의 그거. 언니, 잘했어. 아주 잘했어. 내가 미안해. 그런 사정도 모르고 동수 편 들었네. 언니 절대 봐주지 마. 싹 다 쫓아내버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내 동생도 사정을 알고 나니 내 편을 들어주는데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그날 저녁에는 며느리의 친정엄마, 그러니까 사돈한테 전화가 왔어요. 번호가 뜨길래 안 받을까 했지만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보자 싶어 받았죠. 여보세요. 아이고, 사부인. 저 호정이 엄마예요. 잘 지내셨죠? 목소리는 교양 있는 척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가시가 있는 게 느껴졌어요. 명절에나 문자 한 통 보내던 사돈이 이럴 때만 전화를 하네요. 네, 잘 지냅니다. 별일이 없기는요. 사부인,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집을 내놓으셨다면서요. 아이들이 울면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상의도 없이 그러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사돈지간인데 사돈은 마치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따지기 시작했어요. 말투는 점잖았지만 내용은 저를 나무라는 투였죠. 사돈 상의라니요. 내 집 내가 파는데 사돈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날벼락은 제가 맞았죠. 사돈댁 따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들으셨어요? 아니, 뭐 애가 철이 없어서 말 실수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옷차림 가지고 뭐라고 했다면서요. 젊은 애들이 눈이 높아서 그런 거니 사부인이 이해해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집을 파시면 어떡해요. 우리 호정이 지금 임신 준비 중이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사돈의 태도를 보니 며느리가 왜 그렇게 컸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자기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자식, 남의 부모 귀한 줄은 모르는 집안이었어요. 말 실수가 아니라 인격 모독을 당했습니다.
저는 잡상인 취급받고 문전박대당했어요. 그리고 임신 준비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친구들한테 그러더군요. 시어머니 돈 다 자기들 거라고 미리 당겨 쓴다고요. 그런 정신머리 가진 애한테 내 재산 물려줄 생각 꿈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돈도 딸 교육 잘못 시킨 거 반성하시고 딸네 부부 거둘 준비나 하세요. 거기 방 빼면 갈 데 없을 테니까요. 아니, 사부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호정이가 그래도 귀한 집인데, 귀한 집딸이면 귀하게 데려가서 키우세요. 남의 집 귀한 돈 빨아먹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참으라고요. 저는 1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끊습니다. 저는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속은 아주 시원했죠. 이제 사돈까지 알게 됐으니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쥐 잡듯 잡히겠죠. 자기 말실수 때문에 수십억짜리 집이 날아갔으니 친정 부모 볼 면목도 없을 거예요. 며칠 뒤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매수자 측에서 이사 날짜를 확정해 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더군요. 인테리어 업체랑 날짜를 다 잡아놔서 하루라도 밀리면 안 된다고 하네요. 아직도 짐 뺄 기미가 안 보이나요? 네, 관리실에 알아보니 이사 예약 같은 건 아직 안 잡혔다고 합니다. 아마 사모님이 마음 돌리실 거라고 믿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제가 그냥 겉돌고 말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큰 오산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서울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와야겠네요. 이번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든든한 지원군을 데리고 갈 생각이었죠. 바로 그 집을 중개한 부동산 사장님이었어요. 객관적인 제3자가 있어야 며느리가 딴소리를 못할 테니까요. 주말이 되어 서울로 올라갔어요.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부동산으로 향했죠. 사장님과 함께 아파트로 갔어요. 익숙한 정문, 익숙한 현관. 하지만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저는 예전에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봤어요. 띠링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역시나 게으른 것들이 안 바꿔놨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들은 주말이라 늦잠을 자는지 안 보였고요. 며느리는 문 여는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저와 부동산 사장님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 안 바꿨나? 아니, 이 아저씨는 누구세요? 며느리는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이었어요. 지방골은 아주 가관이었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바닥에는 택배 상자와 옷들이 널려 있었어요. 백화점 쇼핑백들도 보이고요. 냄새난다고 저를 타박하더니 정작 자기네 집은 돼지우리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굳은 얼굴로 거실로 성큼 들어갔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제 눈치를 보며 따라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오긴. 내 집 내가 들어오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하냐? 그리고 이분은 부동산 사장님이다. 집 상태 점검하러 왔다. 너희가 집을 하도 험하게 쓰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해야겠다. 집 상태요? 아니, 그래도 미리 연락을 주셔야죠.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침입이에요. 사생활 침해라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안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가 여기 웬일이세요? 아들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본체만 채하고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벽지랑 바닥 좀 봐주세요. 어디 찍힌 데 없는지, 곰팡이 핀 데 없는지 꼼꼼하게요. 나중에 원상복구 비용 다 청구해야 하니까요. 사장님은 줄자를 꺼내 들고 이곳저곳을 재기 시작했어요. 여기 마루가 좀 많이 찍혔네요. 무거운 걸 떨어뜨리셨나 봅니다. 이것도 변상하셔야겠는데요. 그리고 베란다 쪽에 결로가 좀 있는데 환기를 전혀 안 하셨나 봅니다. 아들이 당황해서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쫓아내려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진짜 파신 거예요. 제가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어요. 쫓아내다니. 기간 끝나서 나가라는 건데 그게 왜 쫓아내는 거냐? 그리고 너희 이사갈 집은 구했냐? 3주 남았다.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길바닥 행확정이다. 며느리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저한테 사돈처럼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제가 그때 문 안 열어준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그거 사과하면 되잖아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네. 그러면 집 하는 거 취소하실 거예요. 제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어요. 무릎 꿇어라. 그럼 어디 한번 보자. 며느리가 멈칫하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입술을 꽉 깨물고는 바들바들 떨기만 했어요. 무릎을 꿇지는 못하는 꼴을 보니 기가 찼어요. 못하겠지. 너 같은 애가 진심으로 반성할 리가 없지. 말로만 사과한다고 하면 내가 속을 줄 알았냐? 그리고 내가 무릎 꿇는다고 이미 팔린 집이 돌아오진 않는다. 너희가 백화점에서 내 욕하며 낄낄거릴 때 이미 버스는 떠났다. 이약금 6억 가져오면 생각해보마.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한테 온 전화 같았는데 며느리가 황급히 끄더라고요. 제가 빗대어 말했죠. 왜 안 받냐? 또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쳐들어왔다고 전화하려고.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대충 견적 나오죠? 보증금이 없으니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너희 물건이라도 압류해서 원상복구 비용 받아내야겠네요. 사진 다 찍어두세요. 사장님은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집안 구석구석을 사진 찍었어요. 며느리가 찍지 마세요. 우리 사생활이에요.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죠. 사생활? 남의 집 공짜로 살면서 사생활 타령은. 꼴 보기 싫으면 당장이라도 나가라. 아들이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잡았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호정이 교육 잘 시킬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집 팔면 저희 진짜 갈 데 없어요. 대출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엄마, 손주는 안 보고 싶으세요? 동수야, 손주. 며느리가 그러더라. 임신 준비 중이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근데 너희 그 상태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무슨 죄냐? 내가 처자식 건사할 능력 없으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엄마 등골 그만 빼먹고 반지하를 가든 월세를 가든 내 능력대로 살아라. 그게 진짜 어른이다. 난 간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관을 나서기 전에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덧붙였죠. 그리고 너희 짐 쌀 때 내가 사준 가전제품은 가져가지 마라. 그거 옵션으로 매수자한테 넘기기로 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 내가 사준 거지. 너희가 산 건 옷이랑 잡동사니 뿐이지. 그것만 챙겨서 나가라. 네. 그게 무슨 가전제품도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며느리의 비명이 뒤따랐지만 저는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사장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라고요.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결단력이 아직 멀었어요. 이사 나가는 날까지 긴장 늦으면 안 됩니다. 사장님도 끝까지 잘 챙겨주세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가슴속에 묵직했던 돌덩이가 하나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내 아들의 집도 나의 짐도 아니었어요. 정리해야 할 자산일 뿐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서울을 다녀온 후 저는 아주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반찬 거두는 일도 슬슬 정리하고 집안 정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저도 이제 이 시골집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실버타운 입주 상담도 받아보고 짐을 줄이기 위해 안 쓰는 물건들은 하나씩 정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음식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영숙이를 만났어요. 서울 살다가 남편 은퇴하고 내려온 소식통이 아주 밝은 친구였죠.
우리는 다방에 들어가 쌍화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그런데 영숙이가 눈치를 쓰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희야. 근데 너 며느리 얘기 들었어? 며느리? 호정이. 에, 무슨 소문이라도 났어. 내가 며칠 전에 서울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너희 며느리 얘기가 나오더라. 너희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재산 다 탕진하고 자식들 쫓아내려고 한다고. 변호사 알아보고 있다고 그랬다던데 저는 차를 마시려다가 뿜을 뻔했어요. 치매 타령을 동네 방네에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 짓은 쏙 빼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니 효부? 시어머니 문전박대하고 백화점에서 뒷담 까는 게 효부면 팥쥐 엄마는 천사겠네.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저는 영숙이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털어놨어요. 영숙이는 듣는 내내 어머어머하며 놀라더니 화가 나서 펄쩍 뛰었어요. 아, 진짜 대박이다. 사람이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러냐? 정희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가 서울 친구들한테 싹 다 퍼뜨려 줄게.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고마워, 영숙아.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집 팔고 내보내는 중이야. 3주 뒤면 쫓겨날 거다. 아유, 속 시원하다. 아, 내가 당장 단톡방에 올릴게. 영숙이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타닥타닥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의 정보력은 국정원을 능가한다더니 정말이었어요. 삽시간에 퍼질 게 분명했죠.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호정이가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나 봐요. 다들 호정이 보고 사기꾼이니 패륜하니 하면서 연락 끊겠다고 한대요. 엄마가 소문 내신 거예요. 저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소문을 내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다. 그리고 올 시간 있으면 이삭한이나 싸라. 이제 2주 남았다. 며느리는 아마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쌓아올린 가식적인 이미지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친구들한테 동정표 얻으려다가 오히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된 거죠. 다음 날 저는 실버타운 계약을 확정하러 갔어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주 시설 좋은 곳이었죠. 입주 보증금이 꽤 비쌌지만 반포 아파트 판 돈이면 충분하고도 남았어요. 상담실장이 저를 안내해주며 시설을 보여줬는데 호텔이 따로 없더라고요. 사모님, 여기는 수영장이고요. 저기는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식사는 호텔 셰프가 영양식단으로 매일 제공하고 청소랑 빨래도 다 해드립니다. 병원도 연계되어 있어서 언제든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방, 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숲. 제가 꿈꾸던 노후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내가 왜 진작 내 돈 쓰고 살 생각을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입주는 다음 달 초로 하죠. 네, 사모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반포 사는 아들의 촌스러운 시골 엄마가 아니라 고급 실버타운에 사는 우아한 독신녀가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매장에 들렀어요. 면허는 있었지만 장롱 면허라 운전은 안 했는데 이참에 차도 하나 뽑아야겠다 싶었거든요. 실버타운 가려면 차 한 대는 있어야 편하니까요. 매장 한가운데 전시된 반짝거리는 흰색 SUV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일 튼튼하고 안전한 걸로 줘요. 옵션도 다 넣고요. 제네시스 GV80 보시는군요. 사모님 안목이. 근데 운전은 직접 하실 건가요? 네, 제가 할 겁니다. 연수 좀 받으면 되죠. 뭐 일시불로 계산할 테니 제일 빨리 나오는 걸로 해주세요. 일시불 그 말을 하는데 어찌나 짜릿하던지. 아들 부부는 전세금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저는 억대차를 일시불로 사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바로 금융치료라는 건가 봐요. 통장에서 돈이 쑥 빠져나가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안 받고 끊어버렸죠. 그러자 장문의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페류나라고 욕해요. 모임도 다 강퇴당했어요. 제발 소문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사갈 돈이 정말 없어요. 전세금 5천만 원만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차용증 쓸게요. 제발이요. 5천만 원? 차라리 지나가는 개한테 소고기를 사주지.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너희가 뿌린 씨앗이다. 5천만 원. 꿈도 꾸지 마라. 정돈이 없으면 내가 입던 명품 옷 가방 다 당근마켓에 팔아라. 그거 팔면 월세 보증금은 나올 거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사 나가는 날 검사하러 갈 테니 그때 보자.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아주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며느리의 눈물 젖은 문자보다 저 노을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저 노을처럼 화려하게 타오를 일만 남았습니다.